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때로는 병의 악화에 따라서 뇌로 전이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그 전이성 뇌종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적 치료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방사선 치료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정의적 방사선 수술의 일종인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사실은 전국에 많은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 한 20개 정도 병원에만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 정보를 얻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전이암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술적 치료 혹은 이제 다른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종양으로 인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양으로 인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겼다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야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이런 뇌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는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주기적인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뇌전이암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과연 그 병변이 다발성으로 있느냐 혹은 단일 병변으로 있느냐가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지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병변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만약에 좀 작거나 혹은 이제 크거나 이렇게 봤을 때 크기가 큰 병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해야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기는 조금은 아깝고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을 진행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감마네프 같은 방사선 수술의 기법이 굉장히 좋아지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이런 뇌 전이암에 대한 적응증이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방사선 수술의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정의적 방사선 수술, 그러니까는 병변에다만 집중해서 쏘는 방사선 수술이 아니라 전내 방사선이라 그래서 뇌 전체 쏘는 방사선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수술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내 방사선 치료만 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수술과 전내 방사선을 동시에 했을 때 어떤 재발률이나 환자분의 생존율,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훨씬 월등히 좋아진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이암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하고 전내 방사선이 있으면 수술만 했을 때 방사선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술만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수술과 전내 방사선을 동시에 했을 때 수술 단독으로 한 것보다 재발률이나 생존율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환자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돼서 이 전이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적응증과 효과는 이제 많이 알려지고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내 방사선 말고 이제 병변에다만 국소적으로 할 수 있는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 개발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뇌 전이암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마 나이프라는 수술이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존에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왜 방사선 수술이라고 불리우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적은 선량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할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분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침입니다. 하지만 감마 나이프는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한 번에 높은 선량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감마 나이프 같은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감마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핵이 붕괴될 때 나오는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런 종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건 스웨덴에 있는 병원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고 1970년대부터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20개 병원에 이 감마네프가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많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네프 원리는 이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적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우리가 3차원 좌표이기 때문에 한 점을 우리가 정해 놓으면 그
정해진 좌표로 우리가 충분하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조준한다는 의미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방사선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의 머리를 열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정밀한 영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MRI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잘 찍어 놓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수반이 되어야 좀 더 정확하고 환자분께 안전한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만F 핵심을 보면 이거는 방사선의 집속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병변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100짜리를 한 번에 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쏴버리면은 병변에도 에너지가 100이 돼서 치료가 되지만 정상적인 그런 뇌를 통과하는 곳도 총알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손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F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개, 20개 이렇게 다양한 선원에서 쏘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20개 정도의 선원에서 쏘게 된다면 하나당 에너지를 50만 쏴도 여기는 100개가 모여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치료가 되지만 정상적인 뇌를 통과하는 데는 5밖에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사선에 따른 위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원에서 쏘게 된다면 그만큼 정상적인 뇌로 들어가는 방사선 선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병변 이외에 다른 방사선에 따른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병변이 있으면 간만F 기기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사선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이고 한 점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치료하는 도중에 환자분의 머리가 움직이거나 뭐 위치가 변동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좌표값이 아닌 다른 좌표값으로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치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머리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틀을 가지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자분의 틀을 머리에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료 장치 자체에 결착이 돼서 머리를 움직일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호흡이나 아니면 미세한 머리 움직임 혹은 뭐 기침 같은 반사에도 머리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 군데에서 나사로 쪼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하는 내내 아픈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하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편함으로 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킨 게 최근에 나온 것은 이렇게 마스크 타입으로 환자분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마스크 타입은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머리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혹시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치료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간만F를 조금 분할로 해서 여러 번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그때마다 틀 고정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형 고정 방식을 이용해서 간만F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는 거고 환자분의 치료 계획 그다음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고정 장치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만F가 어떻게 그런 종양을 치료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방사선이 들어가서 그 종양 세포 내에 있는 DNA를 깨뜨려서 더 이상 종양이 증식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의 그 치료 기전이겠고 두 번째는 종양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차피 비정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얘네가 빨리 자라나고 싶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서는 혈액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엉성한 혈관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이 그 종양 주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을 폐색시키고 손상시켜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양은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괴사 반응이 유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종양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럼 전내 방사선은 뇌 전체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전내 방사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추가로 했을 때
환자분들에게 어떤 기능적 자율성을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절제가 불가능한 단일 병변에서는 생존율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서 전뇌방사선에다가 이런 그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추가로 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더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점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나와서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이제 뇌전이 환자분들에게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정기적 방사선 수술만 했을 때는 또 어떻겠느냐라고는 이런 보고 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뇌방사선과 그다음에 정기적 방사선 수술 동시에 하고 전내 방사선을 제외하고 그냥 병변에다만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진행했을 때도 오히려 치료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내 방사선을 더 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뇌전이암에다가 이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단독으로만 했을 때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전내 방사선, 그다음에 정기적 방사선 수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받게 되면은 전내 방사선은 아무래도 뇌 전체에 방사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방사선에 취약한 구조물들이 손상을 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인 인지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내 방사선과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분들, 그다음에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단독으로 치료받은 환자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전내 방사선을 추가적으로 같이 받은 분들이 이런 학습이나 기억 기능의 저하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것이 나와서 전내 방사선은 환자분들에게 인지 기능 저하 같은 것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전내 방사선을 제외하고 SRS만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과연 없었느냐라고 보았을 때도 이렇게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단독으로 했을 때 3개월 시점을 봤을 때 전내 방사선을 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더 적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조직 종양에 대한 생존율을 봤을 때도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방사선 수술이 가능한 아주 적은 수의 다발성 병변 하나나 3개 정도에 가진 이런 전내 방사선을 하지 않고 단독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했을 때도 질병 조절이 잘 되고 또 정내 방사선으로 유발되는 합병증을 아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치료가 훨씬 더 선호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한두 개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병변, 뭐 5개, 6개, 7개 이런 거에는 그러면은 이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 간만에 뺀 것들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00년도 좀 지나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제 지속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5개에서 10개 정도의 뇌 전이를 가진 환자분들에게 이런 전내 방사선 없이 단순히 정기적 방사선 수술만 했을 때도 2개에서 4개를 가진 분들에 비해서 더 나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개나 10개를 가진 환자분들도 단독으로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내 방사선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환자분들에게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단독 이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이 10개까지의 환자분들에게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쏠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선량을 우리가 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내 방사선은 정해진 그 선량을 나눠서 계속 쏘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이 있었지만 정기적 방사선 수술은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너무 한 번에 다 쏘게 되면은 방사선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걱정이 돼서 너무 낮게 쏘면은 또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량을 정하는 것이 좀 중요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선량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변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크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선량을 세게 쏘게 되면 방사 선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주변에 방사선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또 너무 적게 쏘게 되면은 오히려 방사선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크기를 봤을 때 병변의 크기를 봤을 때 보통 2cm 미만 이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가 있고요. 3cm 정도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게 되겠지만 3cm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의 그런 선량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감마네프로 인한 전이성 뇌병변에 대한 치료 효과, 그 다음에 치료 결과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최근에 이제 감마네프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사실은 전이성 뇌종양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 발견이 됐을 때 감마네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또 그럼 간만 F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수술하고 나셔서도 환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서 다시 재발을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술을 해놓은 그 자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간만 F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이냐 봤더니 다행히도 간만 F를 했을 때 오히려 그냥 수술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간만 F를 했을 때 그 국소에서 재발되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최근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다가 다시 한번 간만 F를 해서 거기서 재발되는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놓는 그런 추가적인 치료도 이런 간만 F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런 단독 간만 F뿐만 아니라 홀브레인 RT, 그러니까 전내 방사선 같은 경우도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늘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수술 이후에 전내 방사선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단독 이런 간만 F 같은 수술이 인지장애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홀브레인 RT를 받았던 환자분들에 비해서도 생존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서,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한 이후에 그 수술 부위에다가 단독으로 간만 F 같은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환자분들에게 대한 표준 치료로 고려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전내 방사선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전내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장 염려된 합병증인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내 방사선을 시행했을 때 단순하게 단독으로 간만 F를 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런 인지장애가 조금 심해지면서 환자분들에게 전반적인 삶의 질이 악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제 수술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술 전에 그럼 간만 F를 하는 것은 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그 병변에 대해서 단독으로 간만 F 같은 수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수술을 해놓게 되면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하고 나서 회복도 좀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간만 F를 하는 것보다는 수술 전에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수술 전에 간만 F를 했을 때 국소 재발, 그 다음에 뇌수막 전이 같은 발생이 훨씬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최근에는 수술 전에 간만 F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센터들도 최근에는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병변을 갖고 있다거나 아주 너무 많은 병변을 갖고 있어서 한 번에 이런 것들 다 쏘기에는 방사선의 그런 조사 선량이 너무 많아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기존까지는 간만 F에 대한 적응증을 제공하기가 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간만 F 수술의 기법이 좋아지게 되고 환자분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또 개발이 되면서 간만 F도 분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처럼 뭐 30일, 20일 이렇게 여러 번 아주 쏘는 것이 아니고 3번 혹은 5번처럼 저분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간만 F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적응증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3번이나 5번 정도의 이런 분할되는 저분할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시행했을 때 직경이 한 4cm 미만의 종양에 대해서는 1년에 국소 제어율이 80%가 달성되는 것이 보고가 되면서 이제 간만 F도 너무나 큰 기존에 하지 못했던 큰 병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분할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번에 쐈을 때는 18그레이 정도의 선량을 주고 좀 큰 병변에 대해서는 15에서 16그레이를 주고, 이제 다양하게 여러 번 쏠 때는 우리가 이제 3번 정도 9그레이로 쐈을 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큰 전이암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보이고, 또한 이 방사선과 관련된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 기존에 한 번에 하지 못했던 병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선량을 나눠서 분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오고 기존에 걱정이 되었던 방사선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저분할 방사선 치료를 이제 또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 선량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고, 선량을 너무 적게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선량을 또 많이 잡겠다고 많이 주게 되면은 오히려 합병증이 또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 적절한 선량은 이미 계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병변의 크기에 따른 적절한 선량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오차 없이, 그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어떤 실수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선량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그
조직에 따른 우리가 방사 선량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 포뮬러들도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방사 선량을 우리가 이제 이미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맞는 선량을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번 쏘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큰 병변이다 보니까는 방사선 괴사거든요. 방사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염증 반응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로 유발되는 이제 방사선 괴사가 사실은 이 감마내포 수술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합병증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다 쏘면은 그런 방사선 괴사가 많이 잘 생길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분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사선을 여러 번 나눠서 쏘기 때문에 단일 방사선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치료 부피가 크더라도 방사선 괴사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크기가 큰 병변에는 저분할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방사선 괴사가 또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분할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선량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괴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사선 괴사는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게 되는 그 방사선은 그 안에서 계속 이런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고 환자분들에게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써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스테로이드에 대한 합병증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술적 절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그쪽 혈관 생성 인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항암제로 썼던 약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괴사가 발생한 환자분들에게 제가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사선 괴사가 유발된 분들은 또 이렇게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받으면 또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나온 것처럼 방사선 괴사를 가진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혈관 생성 인자에 대한 안티바디죠. 그래서 이 베바시즈맙이라는 것을 충분히 투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임상적 결과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방사선 괴사가 실제로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그런 주사 치료가 많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보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뇌전이암 환자분들에게 단순하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뇌전이가 되었다고 하게 된다는 것은 원발성 암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고, 그 원발성 암은 사실은 잘 치료를 받아야 이런 뇌전이암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이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항암 치료를 같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항암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병합 치료를 했을 때 단독으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환자분들이 생존율도 길어지고 병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만으로 끝이 아니라 원발성암을 조절할 수 있는 항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가장 뇌전이암이 많이 생기는 것이 폐암인데요. 이제 폐암은 기존에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었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표적 치료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타그리소 같은 그런 약물인데, 이런 약물은 사실은 뇌로도 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전이암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그리소 같은, 여기 보시는 이런 이니비터 같은 것들을 썼을 때 뇌전이암에 대해서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치료를 병용을 같이 하거나 혹은 약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투여하는 환자분들은 단독으로 방사선 수술을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생존 기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또 조금 더 국소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생존 기간은 좋았지만은 이 국소 치료 효과에는 뭐 이런 약들이 과연 좋겠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는 되었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 약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 뇌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방사선 수술로 우리가 다 잡지 못했던 아주 작은 병변들은 또 저런 약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약제를 투여받는 분들은 뇌전이암에 대해서 방사선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약제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다음에 재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키트루다 같은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약들도 많이 나와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약들과 또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감마네프를 하고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약물을 치료했을 때 같이 하게 되면 더 긴 생존 기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뇌 병변이 조절이 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항암 치료, 본인에게 아주 안 맞는 항암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마네프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뇌내 특히나 이런 질환을 더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감마네프 사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주 뭐 작은 전이성 종양은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렇게 전이성 뇌종양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거는 이제 그 뇌 손해 쪽에 이런 부부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뇌관도 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방사선을 줄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은 뇌관은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존에 단일 방사선 치료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분할 치료를 시행을 했었고, 그렇게 저분할 치료를 시행하고 물론 이분은 항암제를 같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저희가 검사를 해봤을 때 기존에 쓰던 병들이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조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모든 환자분들이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이성 뇌종양이 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거나 수술을 꼭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적극적인 정기적 방사선 수술은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뇌전임이나 감마네프 수술은 뭐 사실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 본다면 병변은 최소한 10개 이내, 혹은 많은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병변의 그 총 용량이 15cc를 넘지 않는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방사선의 합병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이 적합한 환자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의 병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단일 치료로 끝날 수 있는지, 혹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또 평가하는 것이 좋겠고, 수술 이후에 감마네프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국소 재발률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우리가 감마네프를 통해서 또 국소 재발률이나 생존율을 올리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을 하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뇌에다 하는 국소 치료지 다른 곳에 생길 수 있는 것을 또 예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같이 받게 되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환자분들이 좀 힘내서 이런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도 같이 잘 받게 되신다면 이 뇌 전이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좀 더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감마네프 수술은 굉장히 양이 또 방대하고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병원이 있으실 텐데요. 그 병원에도 이런 장비가 있는 병원이 있고 없는 병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셔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갖고 환자분들에게 맞는 좀 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